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시간을 아이와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근데 그런 여유는, 마음의 여유는 돈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오늘 책은 바로 나는 부자 엄마가 되기로 했다 편입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엄마의 또 뭐 7가지 무기가 있다고 돼 있던데. 네. 뭔가요? 주식 투자 잘하는 엄마의 무기는 첫 번째는 일단 네. 인내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아이 키우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네. 정말 저 멘탈을 붙잡고 있기가, 아이가 맨날 울고 보채고 막 요구하고 이런 정말 어떤 하나의 그런 짐승 같은 존재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화를 내지 않고 네.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그거를 한 3년 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되게 어떤 높은 정서지능을 갖게 돼요. 내가 설사 부족했더라도 내가 노력만 한다면. 근데 네. 그것이 자연스럽게, 예를 들어 주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쨌든 그런 투자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거기서 아이 키우는 것처럼 그냥 나는 뇌는 그게 있으니, 이미 그거 갖춰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있네. 두 번째는 뭐 조심스러운 성향. 일단 조심스럽게 되죠. 왜냐면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되게 조심스럽고 사람이 네. 약간 예민해지게 돼요. 그쵸. 맞아. 그런 아이 이렇게 뭐 차도 조심하게 되고 뭐 미세먼지라던가 예민해질 코로나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어린 아이를 지켜야 되고, 아이를 지키는 나 자체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맞아. 굉장히 그런 감각이 섬세해지는데, 주식을 할 때도 그래서 무대포로 덤빈다기보다는 약간 좀 진짜 잘 고르려고 하게 되고 좀 네. 까다롭게 보게 되고,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세 번째가 때를 알고 기다리는 능력.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네. 그 때가 아니면 굉장히 많이 힘든 일을 겪는데, 예를 들어 어릴 때는 애착 발달의 시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사회성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그런 시기도 있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그런 적기가 있는데, 네. 그걸 좀 맞춰서 가면 되게 수월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주식 시장이라던가 모든 투자에서도 어떤 그런 흐름을 역행하지 말고, 예를 들면 저도 정부 정책에 역행하지 말라, 저도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좀 약간 맞춰가면서 그런 때를 보고 거기에 좀 합류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그 능력은 근데 이미 엄마들이 사용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는 생각하는 능력. 내 생각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운 그 자체가 좀 남들과 좀 다른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뭐 육아서라던가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것들이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늘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육아 그 카페 부매니저도 한 3년 동안 맡았었어요. 근데 보면서 되게 그런 딜레마들을 다들 겪더라고요. 내 아이가 조금 다른데? 뭔가 얘기해준 조언과 맞지 않은데? 그러니까 케바케라는 얘기죠. 육아는 다 케바케예요. 그래서 어떤 좀 뭐가 맞을까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맨날 떠먹여주는 것만 먹고 살던, 예를 들어 그 주입식 교육에 젖어있던 사람들도 애를 낳고 나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발달시키면서 투자에서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 여섯 번째가 뭐 올바른 세상이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알 것 같은데, 일곱 번째 새롭게 생긴 관심. 아이를 낳으면서 되게 관심 분야가 달라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가는 동네도 달라지고, 내가 사는 물건도 달라지고, 마트나 장을 볼 때도 이렇게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내 세대와 이 세대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은 좀 더 이 트렌드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도 마트에 애들이 어디로 뛰어가는지 보라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 이런. 네. 자, 저자님 한국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미국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좀 ETF를 많이 했었고요. 한국 주식 투자는 개별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런 대가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기본적 분석을 주로 했었고,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했던 편이죠. 그 안전마진 막 따져가면서, 그리고 그런 재무제표랑 사업보고서 다 읽고, 그리고 되게 싸게 살려고 노력했고, 좀 중소형주를 좀 많이 저는 샀었어요, 대형주보다는. 좀 어떤 뭐 섹터의 좀 종목들이었나요? 메인으로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LG화학을 일단 갖고 있었고, LG화학이랑 뭐 신일제약, 동원개발, 메리츠화재, 그리고 우리넷이라는 기업 갖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참 모를 것 같은 그러니까 기업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탄탄하고, 많이 그러니까 성장성도 있으면서 가격, 사람들이 잘 몰라갖고 가격이 싼 것들, 그런 거를 좀 많이 찾았었고,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보고 네, 매수를 했죠. 중소형주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런 거는 좀 가치를 어떻게 알고 찾으셨어요? 일단 저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면서 제가 좀 되게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를 되게 봤었어요. 그런 유동 자산이랑 유동 부채를 봤을 때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훨씬 높은 기업을 저는 굉장히 선호를 했고 일단 그런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안정적이라는 기준이 현금성 자산을 좀 많이 갖고 있고 그만큼 재무제표도 좀 안정이 되어 있었어야 해서 일단 사업하면서 영업이익 뭐 꾸준히 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현금이 많아서 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알려준 방법 중에 그 안전마진이 존재하는 기업 그 공식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보다도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더 많을 경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더 작을 때, 유동자산이 더 많고 시가총액이 작으면은 이 기업을 되게 눈여겨보라고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그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주를 검색을 해가지고 그걸 다 뒤졌어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다 열어서 유동자산이랑 시가총액, 유동부채 다 체크해가지고 어디가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많은지. 그래서 거기서 뽑힌 그리고 근데 그런 기업이 너무 없어서 만약에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러면 이 기업이 그러면은 좀 근접하면은 시가총액과 좀 비등한 수준이면은 이 회사가 어떤지 뭐 이렇게 다 좀 이렇게 써놓고서 그 중에 이제 성장성이 있는 회사를 고른 거죠. 좀 그렇게 좀. 미국 주식은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ETF를 많이 샀었는데. 어떤 것들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S&P 500 뱅가드 거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인덱스 펀드 한국 거 가입을 했었다가 ETF로 제가 전환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미국 ETF를 갖고 있으면서 또 제가 했던 게 그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다 보니까 채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저한테는 채권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그 머니라는 책을 봤어요. 제가 돈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을 봤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를 해주기를 40% 채권을 갖고 있으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이제 채권을 산 거죠. 그러니까 채권 ETF를 샀어요. 그래서 채권 ETF를 사서 40%를 갖고 있다가 그 레이 달리오의 포트폴리오를 좀 따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기 채권, 장기 채권 뭐 이렇게 해서 중기 채권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샀었다가 점점점 제가 해보니까 주식 수익률이 좀 더 좋고 그리고 나는 이 정도 등락은 견딜 수 있다 해가지고 채권 비중을 좀 더 좀 높여가지고 10% 정도 갖고 있고 거기서 이제 미국 포트폴리오는 S&P 500 갖고 있고 근데 제가 10% 정도는 또 실험 계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계좌를 이렇게 딱 본다면 10%는 현금 비중, 근데 요거는 채권으로, 그리고 10%는 실험 계좌.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이것저것 사서 팔아보기도 해보고 아니면 좀 괜찮은 기업, 그래서 미국 주식도 좀 샀었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 1월, 그러니까 초반에 3D 시스템즈라는 그 3D 프린팅 기업이랑 뭐 그리고 구글 그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바둑 둘 때 구글 사고 뭐 그렇게 좀 했었는데 메인은 S&P 500 ETF. 네. 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미국 주식 투자 계획을 좀 바꿀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 필립 피셔 책을 이렇게 봤는데 그 나이가 들으니까 좀 이제 아버지가 좀 감이 떨어지셨다라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나이 들면은 감 떨어지는 그 필립 피셔랑 타이밍이 있구나. 켄 피셔가 부자 관계죠? 필립 피셔의 그 아들이 또 그 책을 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 필립 피셔가 굉장히 그 전설적인 집중 투자자임에도 나이가 들어서 좀 감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제가 나도 그러면 언젠간 감 떨어지는 때가 오겠구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런 저는 미국 배당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주식 그 배당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짜려고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월 배당 받는 방법을 좀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요즘은 그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것도 좀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뭐 수익률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월세를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자 해가지고 앞으로 배당이 더 발전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겠지만 아직은 미국이 더 그런 배당을 잘 주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는 월배당을 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월배당을 어떤 식으로 짜냐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월배당 주는 기업을 매수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월배당 주는 ETF가 또 많아요. 그래서 월배당 주는 ETF를 매수하는 것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월배당을 받도록 내가 포트폴리오를 직접 짜는 건데 예를 들어 1471 그리고 1470 그리고 258, 11 뭐 이렇게 세 그룹, 그 분기별로 세 그룹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분기별로 한두 종목씩 넣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2분기에는 요 주식에서 배당이 나올 거고, 그쵸, 2분기에 이 주식에 배당이 나와서 제가 그걸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직접 저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데 왜 월 배당이 달러로 이제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근데 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되 요걸 좀 발전시키면 되겠구나. 나중에 이제 종목도 계속 연구하면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괜찮게 보시는 배당주 뭐 있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월 배당 주는 기업 중에 가장 네. 그냥 대표적인 게 리얼티 인컴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리츠잖아요. 네. 리츠 부동산 종목인데 네. 그거를 사면 월 배당을 주는데 한 그러니까 4% 정도 배당이 그러니까 월 배당이 그러니까 그거를 연 4%를 월로 쪼개서 이제 12로 쪼개서 나눠 주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적으로 월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늘려온 굉장히 좀 안정적인 기업인데 요즘에 좀 코로나라던가 이런 걸로 좀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 배당도 네. 주면서 그리고 어쨌든 리츠 분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계속 배당도 늘려가고 투자를 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자님은 주식, 채권, 그리고 부동산, 그 다음에 암호화폐까지 다 해보셨죠? 네. 주식이 연평균 6년 동안 한 20%, 부동산이 한 3배, 채권이 연평균 한 6%, 암호화폐 7배 수익인데 순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느 걸로 제일 많이 보셨죠?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많이 본 거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1위, 그 다음 2위가? 2위가 주식이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부동산 들어갑니다. 네. 5년 만에 아파트가 3배가 되셨다고. 네. 일단 저는 굉장히 까다롭게 부동산을 골랐는데 네. 저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예민한 아이유가 뭐 이런 책을 썼던 이유도 네. 제가 기질이 저도 좀 약간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 거주냐 투자냐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네. 잡느냐를 가지고 그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네. 결국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결국에는 결정을 그래도 돈이 오르는 것이 좋다 해서 투자로 많이 가요. 왜냐면 거주 뭐 생각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아파트 올라가는 거 보면서 많이 배가 아프기 네.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나는 거주도 중요한 사람이고 그렇죠. 투자도 중요한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 따로따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그래서 하나를 그래서 선택은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네. 그런 고군분투였다고 저의 그 부동산 투자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서로 소음도 도로 소음이 심하면은 안 되고 저는 그러니까 시야도 넓어야 되고 그리고 또 환경도 자연 환경도 꼭 있어야 네. 되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산책로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이게 또 교통의 요지여야 되고 왜냐하면 또 저희 남편이 또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든 걸 갖추면서도 이게 가성비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럼 네. 그런 데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어디죠? 없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네. 전국 방방곳곳을 뒤지다시피 하면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그래서 어디 산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 움직였는데 원래는 제가 다른 동네에 이제 살다가 네. 차 타고 다니면서 보다가 여기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를 눈을 찍어놨었죠. 눈을 찍어놓고서 저기를 가고 싶은데 그러면은 절로 전세를 옮길까 해가지고 부동산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매물을 봤는데 매물이 없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동산에 연락처를 남겨놓고 연락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계속 잠깐씩 방문해갖고 물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근데 거기에 어쨌든 거기 살고 싶어서 거기에 먼저 전 전세로 먼저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매수를 처음에 했던 건 아니고 그냥 거기에 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거기에 부동산이 드디어 연락이 와가지고 전세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보니까는 이제 몇 동 몇 호에 살면은 좋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야는 어디가 좋고 그쵸, 소음은 그쵸. 상대적으로 어디가 적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놀이터는 뭐 어디가 가깝고 애들 키우니까. 근데 그거를 보고서 이제 살면서 전세 살면서 저기에 살면 좋겠다라고 딱 생각을 해서 거기를 딱 몇 개를 찍어놨어요. 두세 개를 찍어놨어요. 그러고서 계속 노리다가 그 부동산에도 저 동이면 좋겠는데 여기를 사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해갖고 싸바싸바를 해가지고 막 그 부동산에서 주인집에도 연락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정말 제가 원하는 그 동과 호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전략적으로 정말 딱 거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처음부터 전세를 거기를 얻어가지고 네네. 거기에 동호수를 딱 봐놓고 거기에 딱 집을 네. 사고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게 또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데는 살았는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게 어떻게 보면 내가 가난하게 자란 부분에 감사하는 게 있는데 저는 되게 그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고 정말 5층짜리 약간 그 옛날 아파트 좀 그런 거 좀 느낌 오시죠? 그런 네네. 거였는데 좀 오래됐고 근데 제가 중요했던 건 환경이고 그런 삶의 질이었기 때문에 그런 외관에는 제가 신경을 안 쓰고 거기 살면은 교통도 좋고 그리고 삶의 질도 좋으니까 거기를 산 거예요. 근데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이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근데 다만 아파트가 오래됐다. 근데 아파트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저희가 리모델링 뭐 재건축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가격이 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 40년 정도 이상 된 아파트를 네. 좋은 동네에 있는 거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시세를 많이 얻을 수 있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제가 좀 알았죠. 자, 제가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안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데요? 그 정도는 얘기해 주셔야죠.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어요. 아, 그때 산 아파트가 용산구. 네. 아, 마용성 중에서 이제 사실 용산은 마성에 이제 같이 있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윗동네 붙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동네가 뜨고 있는. 네. 앞으로 집값이 오르실 것 같아서 부러운 생각도 드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신다면. 첫 번째가 뭐 대단지 옆에 있을 것인데. 네, 제가 그 아파트를 사면서 제가 또 투자 부동산 하나를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담보대출을 끼고 투자 부동산을 하나 샀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좀 이렇게 봤었는데 마음에 드는 거 못 찾다가 결국에는 좋은 데 붙어 있는 작은 거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시설을 제가 그 아파트를 보고서 매수를 한 이유가 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가 환경이 좋다는 거는 어쨌든 여기 사는 사람들도 삶의 질은 아파트가 설사 싸고 노후가 됐을지라도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쨌든 삶의 만족도가 높겠구나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런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때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것도 용산구겠죠, 당연히. 네. 용산구의 두 채. 네. 자, 두 번째가 좋은 동네의 노후화된 아파트일까? 이게 가성비를 결국엔 따지게 되는데 좋은 삶의 질을 누리면서도 근데 그럼 많이 오를 것도 생각한다면 결국은 오래된 것일수록 재건축, 재건축이라던가 리모델링 확률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새 아파트는 뭐 너무 비쌀 테니까 아무래도 좀 더 네, 너무 이미 오른 거라서 투자를 생각한다면 좀 그런 부분을 고려. 근데 좀 한 3, 40년은 돼야 돼요. 세 번째가 내가 잘 알고 직접 관리 가능한 곳일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연 수익, 그러니까 배당금이 연 4% 정도 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예를 들어 잘만 고르면 연 배당도 10%도 저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매한 거 사서 막 공실도 있고 혹은 예를 들어 월세 수익률이 요즘은 한 4, 5%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거 사서 막 공실 걱정하고 내가 그리고 왜 세입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정말 관리도 잘 되고 그리고 가깝고 좋은 거 아니면은 그냥 주식 투자를 하자라는 결론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 표지에 보면 내 아이를 위해서 부자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자님이 이제 그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자라는 가정 환경은 저자님이 부유했던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잘하고 있는데 아이에게는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자가 되고 있으신 건데 왜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부자의 정의를 제가 스스로 내렸는데 그냥 돈만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부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50억이 있어야 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저는 제가 보니까 돈의 액수가 부자가 아니에요. 내가 삶에서 진짜 내가 얼마만큼 내가 꿈이 있고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좀 설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꿈에 나아가면서 내가 어떤 기준에 맞으면은 내가 부자가 거기서 넘치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그런 돈을 계속 쫓아간다고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제가 부자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떤 내가 그런 여유가 생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돈이 많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으로만 해결하고 어떤 아이에게 그런 돈으로 그런 사랑과 정서와 어떤 것들을 시간을 대체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시간을 아이와 더 낼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밀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막 그 좋은 학교에 막 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막 좋은 그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부모들이 왜 그런 욕구를 갖느냐 생각을 했을 때 내 애가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게 살길 행복하게 바라는 거 아닌가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 아이가 진짜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여유는 마음의 여유는 돈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아이 키우면서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건강이 너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나빠졌기 때문에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왜냐면 저도 이제 뭐 마사지라던가 뭐 카이로프랙틱 이런 데 다녀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돈이 정말 들어요. 근데 그런 걸 받으면 쉽게 내가 컨디션 조절하면서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도 하게 해줄 수 있고 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엄마 관련된 에세이를 내서 엄마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엄마라는 존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세상에 유일하게 이제 2명의 생명체가 한 생명체에 있을 수 있는 게 저는 엄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어머니 분들이 많이 힘드신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또 자녀들도 계속 키우고 그 가운데 또 가정에서 요즘에는 또 재테크도 불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엄마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저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주식 투자 100만 원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공부가 점차 누적되면서 이런 결과를 난 것이지 내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루 1시간 쪼개서 공부하고 조금이라도 책 더 읽고 뭐 이렇게 공부한 것들이 누적된 것이 한 5년, 6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결과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걸음부터 걸으시고 요거를 습관화를 하시고 그리고 그게 먼 훗날에 웃을 것이지만 지금부터 이른 마음으로 굉장히 즐겁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엄지연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